반갑습니다. 자기소개도 너무 다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나종호라고 하고요. 이번에 뉴욕 정신과 의사의 사람도서관이라는 책을 낸 저자입니다. 미국에서 정신과 의사로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 제가 시카고로 이사를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새벽 6시 이제 좀 넘었는데, 그래서 부득이하게 좀 저희 집이 아닌 다른 곳에 와 있고요. 어, 네. 그래서 오늘 너무 기대가 됩니다. 먼저 꼭 제가 강연이나 이런 특히 온라인 강연할 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의학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강연이 아닌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이제 질문이나 상담에서 보통 할 법한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분들께는 좀 양해를 구하고, 왜냐면 저는 환자 의사 관계가 이렇게 성립되지 않고 제가 그 내담자분을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조언을 드리는 게 좀 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개인적인 질문은 좀 미리 양해를 구하고 싶고, 답을 못 드린다는 것을 미리 양해를 좀 드리고 싶고요. 다음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개인정보 문제인데, 제가 책 앞에는 짧게 이제 뭐 환자의 성별, 나이, 이름을 바꿨다 이 정도만 적었는데, 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바꿨어요, 내용을. 어, 네, 소리가 좀 울리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짧게 쓴 이유는 아무래도 좀 너무 몰입감이 떨어지실 것 같아서. 근데 제가 이제 환자 개인정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바꿨음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환자분들 동의를 받고 쓴 책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분이 누군지 알아볼 수 없게 많이 바꿨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모남 컨셉이 되게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이제 책을 다들 읽으셨다는 전제하에 참여를 하는 것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무래도 물론 못 읽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읽으셨다고 생각을 하고, 좀 뭐 자세한 내용은 좀 스킵하고 좀 두루뭉술하게 넘어가고, 제가 주로 느낀 점이나 하고 싶었던 이야기 위주로 좀 해볼게요. 그리고 중간에 뭐 질문은 언제든지 해주셔서 마지막에 질의응답이 있을 예정이지만, 그래도 중간에 저는 이렇게 양방향적인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굉장히 좀 지루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질문 생기시면 이집 그냥 바로 그 마이크 켜시고 질문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제가 가장 이제 전업 작가가 아니다 보니까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질문이 어떻게 책을 쓰게 됐나요?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2000년대 초반에 대학을 다녔는데, 그 초반 학번인데, 그때 이제 싸이월드가 한창 유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 싸이월드 세대인데, 그때 다이어리를 되게 많이 썼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어릴 때니까 좀 허세 다이어리 이런 것도 많이 썼고, 근데 그 글 쓰는 과정 자체도 좋았는데 거기서 이렇게 댓글로 서로 소통하고 이러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연하게 '아, 내가 글을 쓰는 걸 좋아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제가 대학 책에도 썼지만 의과대학 다닐 때 좀 굉장히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너무 현재가 약간 불만족스럽고 이렇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저는 정신과 의사가 굉장히 되고 싶었고, 그런 상황에서 글 쓰는 거를 되게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막연하게 '글 쓰는 정신과 의사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막상 의사로 일을 하면서는 또 너무 바쁘고, 제가 또 육아도 하느라고 시간이 없다 보니까 또 그럴 때는 글이 안 써지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레지던트 거의 말년차에 설리 씨, 그러니까 고 최진리 씨가 세상을 떠났죠. 그때 처음 글을 좀 마음 먹고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자살은 극단적인 선택이 아니다라는 글을 브런치라는 플랫폼에 썼는데, 그게 생각보다 많은 호응을 받고 또 이게 공유가 되면서 내가 가진 어떤 전문적인 지식으로 좀 글을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글을 썼고요. 브런치 이제 이용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매해 배상 이런 공모전 비슷하게 해요. 그래서 수상한 사람들한테는 출간의 기회를 주고, 근데 제가 맨날 지원을 하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역시 뭐 내 글이 책이 되기에는 좀 부족한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다음 슬라이드 혹시. 네, 그러다가 이제 브런치가 좋은 게 이렇게 서로 제안해 주실 수가 있어요. 출판사에서 이제 출간 제안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 저희 이제 도서출판 아몬드라는 출판사에서 대표로 계신 분께서 이제 처음으로 제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좀 여러 군데가 오긴 했었는데 어 이제 제가 책 처음에는 정중하게 거절을 했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내 글이 책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가장 컸던 것 같고 또 바쁘기도 했고요. 이제 왜 글을 쓰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책에도 썼지만 어 결국에는 제가 글을 쓰고 뭔가 책을 낸다면 그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목적이 물론 뭐 자기 만족이라든가 제가 글을 쓰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뭐 공명심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그걸 떠나서 좀 더 큰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생각을 했는데 제가 환자분들을 경험하는 그 경험에서 느꼈던 감정들 그리고 그 편견들이 깨지는 과정들을 보여주면 제가 글을 쓰는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결국에는 책을 쓰겠다고 이제 결정을 지었고 그렇게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이 왜 사람 도서관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근데 제가 이제 테드 강연에서 이분이 사람 도서관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한 분인데 덴마크에서 이 강연을 굉장히 감명 깊게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요약을 해드리면은 제가 서문에서 했던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사람 책을 빌려서 30분 동안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거기서 우리가 사회에서 자주 보지 못한 사람들 또 만나기 힘든 사람들을 만나면서 서로 그 선입견이 깨지는 과정이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저하고 그 환자분들의 어떤 진료소의 풍경하고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선입견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그 사람도 있지, 그 도서관 자체도 있지만 도서관 서고의 이야기를 해요. 제가 서문에도 썼는데 서로 이제 책들끼리 대화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제가 도서관의 사서라고 소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은 해본 적이 없고 저도 하나의 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만난 환자분들이 새로운 책이었듯이 환자분들한테 저도 동양인 남자 정신과 의사 특히 나이가 들어서 미국으로 건너온 그런 의사는 흔히 볼 수 있는 조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공명하는 경험들을 통해서 제가 그 사람 도서관에서 선입견이 깨졌던 과정들이 사람 도서관하고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제목을 지었고요. 제목을 짓고 나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목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사실 저는 굉장히 허무맹랑한 제목들을 생각했는데 저희 이제 눈 밝으신 편집자님께서 그렇게 제목을 잘 지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방금 그 슬라이드에 나온 그 구절은요. 제가 책에서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라서 이제 캡처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 책은 사람 도서관 서구 한 켠의 이야기이고 제가 정신과로 일하며 만난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은 나에게 새로운 책과 같았다. 그리고 그 책 속의 이야기들은 때로는 감동적이고 자주 슬펐으며 눈물 나도록 아름다웠다. 이 구절을 제일 좋아해서 여기 넣어봤습니다. 이거는 그 사람 도서관의 실제 이제 어떤 사진을 가져온 것이고요. 첫 번째는 제가 뉴욕에서 만난 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 이 이야기들을 먼저 해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뭐 책 제목도 있지만 어, 제가 직접 만난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들려드리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두 사람 사이의 거리라는 그 꼭지는 A하고 B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래서 서로 A는 잘 나가는 로펌의 변호사이고 B는 이제 굉장히 제가 만난 정신과 환자분들 중에서도 굉장한 중증의 조현병 환자예요. 근데 이제 알고 보면 같은 사람이었다 이런 게 살짝 반전 아닌 반전인데요. 처음에 이 꼭지를 배치했던 이유는 좀 충격을 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충격을 받은 케이스였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우리가 그 정신질환은 남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주변에서 본 적이 별로 없고 또 사람들이 있어도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암이라든가 뭐 당뇨병이라든가 이런 신체 질환을 진단받을 수도 있듯이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정신질환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 남의 일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좀 충격요법으로 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좀 이제 제가 걱정이 됐던 것은 이게 너무 충격적이셨나 봐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정말 조현병이 너무 무서운 병이라는 걸 알았다. 그리고 이렇게 치료도 안 되고 마지막에 엔딩도 모른다니 너무 슬펐다. 이런 후기들을 봤어요. 근데 저는 그게 좀 제 의도랑은 굉장히 달라서 좀 안타까운 점이었고,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게 제가 엔딩을 알 수 없었던 것은 그분이 오지 않았기 때문이지, 그분이 실제로 어떻게 됐는지는 아무도 모르고, 나중에 제가 이제 셀리라는 그 조현병 환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그분이 아마 이분의 미래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봤습니다. 애도에 대한 꼭지인데요. 이 꼭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에피소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인상적이었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편집자님도 제가 정신의학 신문이라는 신문에 기고한 이 글을 보고 저한테 제 글을 더 찾아보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이 내용은 이제 어떤 할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내분을 잃고 이제 비닐봉지를 들고 다니는 할아버지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 환자분, 제가 정신과 의사로 일하면서 항상 편견이나 선입견이 깨지는 과정의 연속이고, 또 동시에 스스로의 부족함이라든가 스스로의 어떤 안목의 좁음을 계속 느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과에서 저는 필연적으로 그 겸손할 수밖에 없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은 제가 이제 수련을 거의 마지막 펠로우 단계 때 만난 분인데 굉장히 행색이 추레했어요. 그러니까 머리도 막 산발이고 비닐봉지 자체도 굉장히 지저분했고,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처음에 하지 않았 이게 거기에 뭐가 들었냐는 거를 묻지 않았던 게, 뭔가 거기에 그 열어보기가 좀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냥 저 스스로의 어떤 선입견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걸 열어봤더니 알고 보니 거기에서 이제 말끔한 중년의 모습, 네, 그 사랑하는 아내하고 찍은 사진이 있었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같이 애도를 걸어 나가는 과정을 쓴 에피소드인데요. 어, 사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외향으로 그 사람을 계속 끊임없이 평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톡을 준비하면서 또 한 번 반성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속적 애도장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책에도 썼지만 사실 이 애도라는 거는 굉장히 보편적인 과정이잖아요. 인간의 사람들 중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지 않아 본 사람은 없겠죠. 뭐 누구든지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에피소드랑 마찬가지로 그 그렇게 보편적인 인간 과정에서도 우리가 어떤 정신 질환을 겪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 질환에 대해 사실 이 애도 과정에 장애라는 이름을 붙이는 게 맞느냐라는 그런 비판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이유로 복합성 애도라는 명칭을 더 선호하긴 하는데, 그거에 대한 변명을 해보자면, 사실 정신과 의사가 그 환자분을 진단하는 거는 어떤 낙인을 찍거나 그분들한테 수치심을 느끼거나 이러기 위해서 진단을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 모든 명칭, 뭐 우울증조차도 사실 주요 우울 장애라고 불러요. 그래서 사실 정신과 자체가 어떤 장애 모델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질병의 중심적인 경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어, 저희가 진단을 내리는 이유는 낙인을 찍기 위해서가 아니라 적절한 치료법을 드리기 위해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이런 증상들, 그러니까 급성기의 애도가 멈추지 않을 경우, 이제 이런 그 사람이 떠난 게 어제 같아요라고 할 경우 굉장히 그 이 복합성 애도 혹은 지속적 애도 장애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애도를 흔히 어떤 여행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면 아무렇지 않게 정말 다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그런데 사실 애도라는 거는 어떤 과정이거든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어떤 일이 뭐 트라우마라든가 뭐가 생기면 우리가 그 일 자체가 없었던 때로 다시 돌아가기는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모든 일들이. 그런데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랑하는 사람이 없이도 우리가 삶이 살만하다는 것, 그리고 또 그 사람하고의 나와의 관계를 다시 재정립하는 것, 그게 이제 결국에는 애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여정이라면 여정이죠. 단지 갔다 계속 이제 현재 진행형인 그런 여정이고, 제가 애도에 관해서 굉장히 좋아하는 문구인 그
캐서린 시어 박사가 한 말씀인데요. 사랑한 사람을 떠나보내는 순간 사랑은 애도로 탈바꿈 한다. 결국 애도는 사랑의 다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은 이제 그 지속적으로 삼촌한테 학대받았던 청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그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굉장히 눈물을 참기 힘들 때가 가끔씩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그리고 환자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게 어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제를 하려고 하는데, 이분하고의 만남에서는 참기 힘들었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결국에는 이 지속적 노출 치료라는 어떤 PTSD의 치료 방법인데, 과거에 돌아가서 그 트라우마를 당했던 그 현장을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의 눈으로. 그런데 이분이 이제 12살 때 이야기를 서로 하면서 삼촌한테 그렇게 학대를 받으면서도 삼촌을 걱정하는 마음이 너무 저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어떤 딸을 가지는 아버지로서 너무 마음이 아팠고, 이분이 그 오은영 박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은 항상 부모를 용서한다고. 그거를 굉장히 떠올리게 하는 그 내용이었고, 또 동시에 그 트라우마를 매번 정말 힘들게 같이 걸으면서 환자분들의 어떤 용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된 케이스이기도 해 가지고 좀 기억에 남는 케이스여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 보고 싶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약간 좀 환자분들 이야기로 일단 꾸려 봤어요. 왜냐면 두 번째 그 챕터 공감에 대한 내용이 결국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항상 그렇듯이 어떤 사람 사례를 서로 보여주면서 서로 이야기를 그걸 보면은 더 공감이 쉬울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챕터는 더 이제 사례 위주로 했고, 두 번째는 조금 더 진지하고 특히 제 경험들을 위주로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응급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그때 좀 많이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 백인 어떤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본인하고 굉장히 비슷한 환경, 그러니까 같은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백인 의사를 진료할 때의 모습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진료할 때의 모습이 너무 달라서 그때 되게 충격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에 남는 그 누구에게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라는 말이 굉장히 기억에 남거든요.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그 교수님이 말씀하시던. 그래서 응급실에서 정신과 환자분들은 이제 굉장히 약간 차순위로 밀리는 경우도 많고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왜냐하면 이게 눈으로 보이는 어떤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덜 위중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반대 케이스, 근데 그 이유가 의사인 환자였기 때문에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굉장히 많은 질문을 했던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많은 질문들이 나중에 이제 갈수록 이 챕터가 진행이 되면서 답변을 찾아가는 그런 내용으로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다음 이제 에피소드는 그녀의 신발을 신고 걷다라는 그 내용인데요. 제가 이 글을 처음 썼던 게 고 변희수 하사가 처음 커밍아웃 했을 때, 그러니까 본인 이제 직업 군인으로서 본인의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했었죠. 그때 썼던 글이에요. 근데 그때 제가 그걸 기자회견을 보면서 굉장히 옛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이제 환자분들 연예인들 중에서 한국 연예인들 중에서 제일 용감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저는 홍석천 씨하고 하리수 씨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지금도 기억 남는 게 막 홍석천 씨가 그때 그 뽀뽀뽀에서 하차하면서,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였는데 중고등학생 때였던 것 같은데, 그 하차하면서 저는 영문도 모르고 봤었어요 그거를. 근데 그 한국 사회에서 본인의 성소수자로서의 본인의 정체성을 밝히는 게 특히 유명 연예인으로서 얼마나 그 당시에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어요. 나이가 점점 들면서. 근데 변희수 하사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이제 댓글들을 보면서 이제 혐오의 댓글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내가 만약에 이분 동의하에 이분의 이야기를 좀 들려준다면 사람들이 그 트랜스젠더라는 것 자체, 그 트랜스섹슈얼리즘 자체가 어떤 선택이 아니라 본인의 어떤 주어진 것임을 좀 좀 공감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글을 썼었는데요. 모두 아시다시피 이제 1년 후쯤에 그 변희수사에서 세상을 떠나셨죠. 그래서 더 마음에 남는 환자이기도 하고 그런 에피소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했던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 경험을 통해서 좀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한테도 공감할 수 있을까? 나하고 같은 사람한테는 공감하기가 쉽다면 그런 답변을 찾았던 게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어떤 어머니를 가족 회의를 통해서 어떤 동성애자 교수 결혼을 했지만 아이는 없는 동성애자 남자 교수가 본인하고 전혀 다른 경험을 한 사람들한테 공감하는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우리가 흔히 나하고 비슷한 사람한테 공감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 공감 전문가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공감은 일단 동일시가 아니다. 그러니까 identification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그렇기 때문에 공감하고 동일시 사람들이 굉장히 착각을 하는데 같은 경험을 해야만 공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같은 경험을 하면은 내 경험이 너무 압도를 하기 때문에 물론 더 잘 공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공감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도 해요. 왜냐면 나는 이렇게 느꼈는데 너는 다르게 느끼는구나. 이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그걸 잘 보여주는 케이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아까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동정하고 공감의 차이에 대해서 이거는 어떤 이론이라기보다는 어떤 사람의 브레네 브라운이라는 또 학자의 견해이고요. 저도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가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책에 차용을 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하퍼리 앵무새 죽이기의 한 문구인데요. 이거는 사실 제 마음대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정식 번역은 아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영문학적으로 보면 약간 틀린 것도 있는데 제 마음대로 약간 번역한 점이 있으면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 문구를 너무 좋아해서 동아일보에 내가 사랑한 명문장이라는 어떤 칼럼을 써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그때 이거 썼었어요. 그래서 음,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의 살가죽을 입고 그 사람이 되어서 걸어다니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을 이해할 수는 없겠죠, 완전히. 그렇지만 이 이야기가 저는 뭐 회의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뭐 공감은 불가능하다 이런 게 아니라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같은 우리가 타인을 내 기준으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한테 어떤 그 자격문 같은 그 문구라서 이렇게 책에도 한번 써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꼭지 제가 사실 아까 책의 분량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재밌는 그것도 사람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너무 책의 자간이 넓어서 좋으셨다 읽기가 편했다 이런 분도 계신 반면에 어떤 분들은 아니 내가 이 돈 주고 책 샀는데 너무 짧지 않냐 이런 후기도 봤어요. 그리고 막 너무 배신당한 느낌이 들었다 이런 후기도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감사한 마음과 죄송스러운 마음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어, 어떻게 보면은 네, 뭐 우리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책이 짧아지게 된 계기가 저희 편집자님께서 굉장히 이제 글을 보는 안목이 좋으세요. 그래서 제가 쓴 글 중에서 이거는 좀 뭔가 주제에 안 맞는다든가 좀 호응이 좀 잘 안 맞는 것 같다 이러면은 많이 이렇게 쳐낸 부분도 있어가지고 굉장히 짧아진 내용 부분도 있는데 제가 그러면 이제 대부분 따라가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이제 저는 첫 책이고 잘 모르고 워낙 전문가시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좋은 책이 나왔죠. 근데 이 꼭지만은 꼭 넣어야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제가 이 글을 썼던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제가 외국에 있다 보니까 한국에 대한 소식을 약간 바깥에서 이렇게 보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젊은 저희 때는 사실 세대 갈등은 있었는데 남녀 갈등, 성별 갈등이 있진 않았거든요. 근데 좀 너무 이게 그 청년들의 세대 갈등이 너무 심각해 보여가지고 이 글을 꼭 넣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글의 내용은 이제 아시다시피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대법관이 어떤 그 성차별로 인해서 차별받던 남자 그 아버지, 그러니까 아내를 잃은 아버지의 이제 변론을 맡은 케이스인데 이게 좀 시사하는 점이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이분이 이제 이제 책을 안 읽으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분이
아내를 잃었는데 아내가 더 돈을 많이 벌고 아내가 연금에 계속 이제 돈을 붓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아내를 잃고 그 아내를 잃었기 때문에 아내의 연금을 이제 자기가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신청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남편을 잃은 여성한테는 이게 주어지는데 여성 부인을 잃은 남성한테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하고 손을 잡고 결국에는 이거 결국엔 승소를 했죠. 그래서 본인이 이제 연금을 받게 된 케이스인데 굉장히 우리한테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는 생각을 했어요. 결국에는 우리는 유기체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그래서 이 케이스를 통해서 사실 루스 베이더 긴스버거는 이제 아시다시피 굉장히 여권 신장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인데 그분이 일부러 이 케이스를 맡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대부분의 대법관들은 남자였고 거기에서 아마 전원 남자였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근데 그때 그분들은 여성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분들이었거든요. 근데 반대로 남성에 대한 차별이 이렇게 남성의 삶을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어, 여, 역설적으로 성차별이라는 게 얼마나 서로 그리고 어떤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한 차별이 어떻게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준 케이스죠. 그래서 공감의 세 가지 전제 조건,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그 빌 밀러라는 공감이자 이제 심리학자인데, 인상 심리학자인데요. 이분이 말씀하신 세 가지 전제 조건이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가치 있는 일임을 인지하는 것,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는 자기중심적인 스위치를 꺼두는 것, 그리고 마지막은 나하고 많이 다른 사람일수록 배울 것이 더 많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사람 도서관의 핵심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꼭 번역을 하고 싶었어요, 옛날부터. 근데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이제 제 책을 내고 번역을 좀 해보려고 알아봤는데 이 책이 이미 번역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 아마 한국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을 거예요. 결국에는 이분이 쓴 책은 우리가 공감이라는 게 근육처럼 키울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연습을 통해서 늘릴 수 있는 거다라는 전제 조건으로 시작을 하는 그 내용이고요. 그래서 공감을 배울 수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저는 너무 제 생각에는 번역이 잘 된다면 한국에서도 굉장히 큰 울림을 줄 수 있는 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큰 다음에 그 스티븐하고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가 서로 같이 찍은 사진이에요. 지금까지도 좋은 관계를 지금까지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돌아가시기 전까지 굉장히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마지막은 이제 낙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책에 썼지만 낙인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낙인은 우리가 결국 어떤 집단에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선입견이에요. 그 생각이 그 선입견의 당사자가 체화를 하게 되면 자기 낙인이 되고 그런 우리가 공공연하게 생각하는 어떤 뭐 정신질환 환자에 대한 낙인, 선입견 그런 것들이 공공 낙인이고 이제 그런 것으로 인한 구조적인 차별이 이제 구조적 낙인이 되는 것이죠. 이 책을 제가 꼭 써야겠다, 제가 글을 써야겠다, 그리고 이 책을 내야겠다고 결심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 아까 말씀드린 환자분들의 삶을 보여주면 그 선입견이 깨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거기에서 이 환자를 생각을 했어요. 셀리 이야기. 항상 저의 외래 거의 첫 번째 환자이기도 했고, 동시에 저도 저도 모르게, 우리가 정신질환도 결국은 스펙트럼이거든요. 우리가 자폐 스펙트럼 이렇게 말하듯이, 어, 신체 질환도 경미한 게 있듯이 굉장히 중증인도 있어요.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그 두 사람 사이의 거리에 나왔던 환자분들처럼. 근데 셀리가 그런 케이스였어요. 굉장히 중증의 조현병을 가지고 있었고, 젊었을 때 정말 우리가 회전문이라고 해요. 미국에서는 그 회전문 돌듯이 정신병 병동을 계속 왔다 갔다 입원했다 퇴원했다 반복했던 환자였어요. 근데 제가 이 환자가 이제 40대부터는 굉장히 이제 약 치료 본인한테 잘 맞는 약을 찾고 또 이제 좋은 치료를 받으면서 15년 동안 한 번도 입원하지 않고 지내던 환자였어요.
근데 너무 이 케이스가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분의 미래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중증 정신질환을 가졌던 분들도 이렇게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다는 거를 보여준 케이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사람들이 좀 편견이 깨지지 않을까, 선입견이 깨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또 기억에 남는 이유는 이분이 저한테 항상 그 전 레지던트 의사들이 좋아요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책을 썼는데 이제 어떤 그 가수 이름을 말씀드리면 이적 씨였는데 이적 씨 공연을 갔는데 소극장 공연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그분이 그때 뭐 100일 연속이었나 100회 연속이었나 매일 그 소극장 공연을 하던 때였는데 그때 그 경험이 저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분이 정말 뭐 잠실에서 지금 공연을 하면은 뭐 당연히 레진될 만한 가수인데 이렇게 대학로의 조그마한 그 소극장에서 그 당시 아마 40대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강연을 한다 이렇게 계속 공연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존경스러웠고 제가 이제 그 정신과 의사로서 그 당시에 이제 막 시작하기 직전이었는데 내가 정신과 의사로 일하면서 나한테 앞으로도 굉장히 좋은 기회들이 많이 있을 텐데 예를 들면 뭐 지금 책을 낸 것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북토크를 하는 것도 그렇고 뭐 전국적인 강연이 있을 수도 있고 국제학회에서 발표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큰 기회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럴 때에도 지금 이적 씨처럼 내가 내 앞에 있는 환자 한 분 한 분한테 집중할 수 있는 그 어, 그 기본 처음 시작했던 마음을 잃지 않았을 수 있는 정신과 의사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초심이 굉장히 많이 이제 흔들릴 때가 많았는데 이분이 해주셨던 말씀이 저를 항상 다잡아 주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꼭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 펠프스라든가 드웨인 존슨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강한 사람들이잖아요. 강한 남자들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스스로의 어떤 정신질환을 고백하고 힘들었던 점을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우리 시대 이제 2000년대 뭐 밀레니얼 그리고 뭐 MZ 세대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강함의 상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나의 약한 모습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런 새로운 설정을 해주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또 그게 우리 사회 변화를 그냥 보여주는 걸 수도 있고요. 근데 그래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중독 정신과 전문의로 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최근에 수리남이라는 영화도 아니, 그 드라마도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점점 마약 문제가 불거지고 중독 문제가 이제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사람들이 흔히 하는 이제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중독은 의지의 문제다. 혹은 중독은 도덕성의 문제다. 사람들의 도덕성이 없어,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저는 그런 시선이 결국에는, 뭐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우리 사회라든가 중독을 가진 분들이라든가 뭐 가족분들이라든가 누구한테도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그런 시선이 그분들을 음지에 머무르게 하고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고 계속 숨기게 돼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갈수록 많은 분들이 의사들 사이에서도 자기 중독 문제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책을 쓰신 분들도 있고. 네, 그래서 자살은 극단적 선택이 아니다. 이것도 사실 제가 뭐 김현정 뉴스에서 거의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크게 대체는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최근에 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이 용어가 나한테 언제부터 거슬리기 시작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는데 생각해보면 제가 책에는 쓰지 않았지만 레지던트 2년차 때 저희 동기를 자살로 잃었어요. 근데 지금도 굉장히 기억에 남는 친구인데 이 설리 씨가 돌아가신 게 이제 그 다음에였거든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자살로 잃기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거슬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던 저의 사랑하는 친구는
어떤 선택을 한 게 아니라 끝까지 우울증하고 맞서서 싸우다가 떠났거든요.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흔히 자살에 대해서 제가 책에도 썼지만 자살로 사망을 하면은 보통 그 사람의 죽음이 삶을 압도한다라는 말을 썼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를 들면 암을 투병하다가 돌아가셨다고 하면은 그분이 끝까지 암하고 싸운 모습을 기억을 해요. 그래서 용감하게 암과 맞서 싸우다 몇 년 동안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면 마치 자살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뭐 자기가 이렇게 힘들다가 선택한 것처럼 이렇게 결국엔 용어가 그걸 보여주고 있다고 우리의 선입견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알던 제 친구는 정말 끝까지 우울증이라는 병마랑 맞서 싸우다가 세상을 떠난 친구인데 제가 계속 이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그런 동기부여가 돼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게 동의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 용어가 잘못됐다는 거에 대해서 전문가로서의 저의 견해는 그렇고 저는 그래서 그 친구를 생각하면 가끔씩 저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지칠 때가 있어요. 뭐 제가 페이스북이나 뭐 트위터나 이런 데서도 이야기를 종종 하는데 뭐 다른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내용도 아니고 듣고 싶어하는 내용도 아니고 근데 그럴 때마다 그래도 그 친구를 생각해서 좀 제가 힘을 내야 되지 않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는 뭐 힘 닿는 데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이제 제 이야기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저는 뭐 의과대학 다니면서 굉장히 힘들었지만 제 스스로 그런 선입견을 깨부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낙인들이 깨지게 된 계기가 환자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 경험을 결국에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것도 우리가 겉으로는 그래 보이지 않지만 속으로 힘든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혼자가 아니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굉장히 많은 분들을 한 단어로 퉁치죠. 흔한 말로 흑인이면 흑인, 트랜스젠더면 트랜스젠더, 뭐 장애인이면 장애인, 뭐 난민이면 난민 이렇게 굉장히 퉁치는 경우가 많은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면 저는 제 책의 목적은 다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결국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고 지금 미국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책을 낸 거에 대해서 정말 굉장히 짜릿한 일탈이었다고 저는 묘사를 하는데요. 제가 경험할 수 없었던 많은 새로운 경험들을 했고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조금 초과된 것 같은데 지금 굉장히 이른 아침이기 때문에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질문해 주시고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 오늘 너무 세모랑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한국에 있었다면 더 많은 분들 만났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기회 만들어 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드리고 제 책의 목적은 정말 단순해요. 여러분이 이 책 읽고 그냥 내 일상에서 정말 짜증나는 사람, 정말 이해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뭐 정치인이든 상사든 후임이든 누구든 친구든 간에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은 제 책은 충분히 제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결국에 스스로 감정 챙기는 게 제일 중요해요. 다른 사람 감정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그 밸런스 잘 유지하시면서 잘 지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